대통령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면되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 좀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가 되게 반가운 얘기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연수원 그 정문 쪽에 이제 회차 지점이 있는데요. 그 회차 지점이 내려서 아래쪽으로 이사로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18시경에 찍혔던 겁니다. 다른 블랙박스에 의해서.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서 단 한 명만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사표가 정식 수리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 야당은 공존할 수 있다며 기대 섞인 환영을, 민주당에선 원색적인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에 들어가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가져보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참으로 역경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젊은 층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뒤 하나씩 알아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정식 수리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일단 미뤘습니다.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전원 정치에서 벗어나 정면 돌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의 변을 통해 강조한 건 자신의 거취 논란입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은 미뤘지만 대통령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에 보수 정치인들이 주로 매는 붉은색 넥타이가 정치적 해석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물론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감사원장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대권 도전을 견제했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감사위원을 거절했던 분이 본인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해왔던 만큼 내심 반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어떤 국가를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길은 고독한 개인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를 딛고 공보팀을 강화한 윤석열 전 총장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비판을 받아온 전원 정치에서 벗어나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외부 일정 숨고르기에 들어간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대권에 나선다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던 3명이 모두 야권 주자로 나서는 상황이 됩니다. 범야권 주자들의 반전 행보에 여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는 가운데 야권 대선판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 대선판이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권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달 1일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성장의 두 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2달 앞선 9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는 목표 아래 70여일 동안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최소 4번 이상의 TV 토론을 포함해 보다 역동적이고 국민이 재미있어할 경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자신이 1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안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당 예비후보 등록 첫날 가장 먼저 등록에 나섰습니다. 제가 20대 대선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 이게 이제 여야를 포함해서 처음 등록을 하는 것이고. 대권주자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단일화를 이룬다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여권 빅3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이틀 뒤 비대면 영상으로 출마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기본소득을 바탕에 둔 공정가치와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화려한 영상 기술을 통한 시선 끌기보다는 담백하고 진솔한 이미지를 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후보 등록 이후 숨고르기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1일 민주당의 여러 대선 주자 가운데 6명을 가리는 컷오프가 진행됩니다. 그 전까지 6명에 들기 위한 다양한 합종 연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그리고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논란으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 책임론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사실상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송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또다시 청와대의 부실 검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그래도 처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50억대 대출로 땅을 산 사람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앉히는 건 결국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의 문제란 지적입니다. 앞서 송 대표는 청와대에 직접 김 전 비서관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 안에선 책임자인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인사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요. 인사수석이 그거에 대한 총 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 시작됐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로남불 논란이 또다시 확산할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이번 주 투기 의혹과 관련해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의원 5명을 직접 만나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나갑니까? 출당 당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로 내심 긴장하고 있던 국민의힘으로선 여당발 악재가 나쁘지 않습니다. 인사수석뿐 아니라 청와대 검증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만은 이게 반부패를 엔타이 커럽션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반쯤 썩은 사람을 찾는 걸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관련 악재를 최소화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 일탈 행위와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 논란과 관련한 인사검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정 오류,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논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딴 공직사회의 기강회의 사례와 관련해 일탈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일부의 일탈 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다음 달 초 김 총리 주재로 반부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섭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지 하루 만에 반부패 관계장관 회의 소집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내부를 향해 불거진 인사책임론에는 별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회숙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 당사자가 나가지 않았느냐며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앞서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언론과 국회에서의 검증이 뒤따른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으로 이어진 불명예 퇴진이 모두 부동산 논란 탓이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공직자의 일탈은 마땅히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논점이 일탈 행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유족이 오늘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현재 군의 수사에 대해서 작심한 듯 비판했는데 국방부는 향후 수사와 조사 때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모 중사 유족이 처음으로 군 수사와 관련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합동수사단을 차린 지 27일 만이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일 만입니다. 가족 사진을 앞에 놓은 이 중사의 부모는 그동안 군 당국의 수사에 불신을 드러내며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20 전투비행단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서 단 한 명만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겁니다. 또 국방부가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는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군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은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 기소, 권유자는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사 아버지는 딸의 생전 군번줄을 직접 목에 걸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고 회견 초반부터 흐느껴 울던 어머니는 실신해 중간에 급히 실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수사에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유족이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서 문제 삼는 대목이 바로 초동수사 부분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부실 초동수사 혐의로 공군 20비행단 경찰 대대장을 형사 입건하고 2차 가해자들은 피해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을 받지 않고도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같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도 징계위원회 회부에 그치려던 방침을 바꿔 형사 입건하고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송치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른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전속해간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에서 피해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2명은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제 15비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 정비반장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군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공군본부, 법무실, 국산 변호사 등 4명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내 성폭력 예방을 비롯한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 전문수사팀과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돼 그동안 군내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군 사법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부하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법정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도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칩니다. 집조차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늘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오거돈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에 따른 치상 혐의는 재판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견하지 못했고 피해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 이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단순한 추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해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변론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사건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는 주장 역시 권력 형성 범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거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의 법정 구속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붕괴 사고 현장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에도 구조와 수색 작업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되면서 콘크리트 더미 등을 드러내는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잔해 깊은 곳에서 생긴 불도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Now you see a lot more activity on top with the equipment coming through and us moving larger debris. So as we see void spaces, that's where they come through and it's a very, very slow process.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 구조나 생존 신호 감지 소식은 좀처럼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해 제거가 속도를 내면서 시신 수습 작업만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150명 이상이 실종자 상태입니다.
As of now, the number of confirmed fatalities remains at 9, and we can now report that we have identified an additional 4 of the victims. We're working to notify those next of kin first.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와 수색 작업이 너무 더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소리라도 외쳐 생존자를 찾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일부는 버스를 타고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모두 발견할 때까지 수색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붕괴된 아파트는 3년 전 보수공사에 10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견적을 받을 정도로 하자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옆동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 집을 떠나는 주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3년 전 야외 수영장과 지하 주차장 등 곳곳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조공학 기업인 모라비토 컨설턴츠가 이 아파트 보수 비용을 뽑아봤더니 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과 현관, 수영장 수리에 드는 비용만 38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콘크리트 부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And also the parking garage area, some rusting of steel reinforcement and the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elements throughout the whole area. Those are pretty dangerous things, you know. 당시 화를 면한 주민들조차 건물의 중대한 구조적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We weren't sure what was even happening yet. And then when we got down to the garage and saw the water, we couldn't even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here. 이런 가운데 사고 난 아파트와 쌍둥이처럼 흡사한 옆동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수공사를 이미 마쳐 붕괴된 아파트보다 훨씬 상태가 좋다고 자신하지만 짐을 싸서 임시 숙소로 떠난 주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붕괴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같은 디자인으로 1년 뒤 완공한 사실상 쌍둥이 빌딩입니다. 서프사이드 시 당국은 이 아파트에 대해 자발적 대피를 공고했지만 의무적 대피 명령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지난 22일 실종된 고등학교 3학년 김희성 군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분당의 새마을 연수원 인근 야산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 새벽 6시 반쯤 서연고 3학년 김희성 군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엿새 만입니다. 제일 CCTV 있는 거 요즘 보는데 지금 안 났어요. 어제는 언니집에 오늘 아침 일찍. 민간 특수수색견은 이날 수색을 재개한 지 30분 만에 김 군을 발견했습니다. 가방과 새로 산 문제집 봉투도 곁에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학교를 떠난 김 군은 40분 뒤 서점 근처에서 문제집을 사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실종 당일 오후 6시쯤 행적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연수원 근처 야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겁니다. 연수원 그 정문 쪽에 이제 회차 지점이 있는데요. 그 회차 지점에 내려서 아래쪽으로 인사로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18시경에 찍혔던 겁니다. 다른 블랙박스에 의해서.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이 학교에 놓아두었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별다른 범죄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친구들과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군의 사망 경위와 정확한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수도권 학원들에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원의 강사들 역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미술학원입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부터 실내 환기를 해두고 책상과 문 손잡이, 공용 물품 소독에 한창입니다. 수도권 학원 곳곳에서 이어지는 감염 소식에 이곳 학원은 학생들의 음식물 섭취나 쉬는 시간 바깥 출입을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학원 교사들도 조심 또 조심입니다. 저희도 이제 학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좀 잘못 옮겨와서 아이들한테 전파될까 항상 걱정을 하기는 해요. 학부모들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까지 바뀔까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 좀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가 되게 반가운 얘기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해서 마음이 안 좋고. 학교뿐 아니라 학원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중고 학원 강사가 26만 명이 넘는 만큼 학생 감염 차단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만 일단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 돼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학원 선생님도 같은 시기에 백신 접종을 해야만 합니다. 방역당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최근 들어 20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20대 신규 확진자 숫자는 총 636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다음으로는 50대가 630명, 40대가 602명, 30대 55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20, 30대 확진자는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인 간 전파가 많았고 40, 50대는 종교활동, 직장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많았습니다. 특히 20, 30대는 아직 접종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이들을 고리로 감염 전파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20, 30대 확진자 경로 중에 유흥시설이 많다고 알려드렸는데 홍대 술집 외국인 모임에서 시작이 된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1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홍대 주변 상인들은 늦은 밤 방역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밤 10시를 넘긴 시각. 서울 홍대 거리 모습입니다. 술집은 모두 문 닫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웃고 떠드는데 마스크는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술집 주인들은 영업이 끝난 이유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길거리에서 술판이 벌어지는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길에서 엄청나게 몰려있는 이 인파나 턱스크하고 외부에서 술 먹는 이런 인원들이 코로나 환자가 돼서 다중이용업소에 들려서 QR로 잡아내면 다중이용업소 막 뉴스가 또 나와요. 이랬을 때 자영업자들이 진짜 허탈해요. 특히 홍대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다른 곳보다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더 생기곤 합니다. 여기 양옆에 골목길에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잘 안 끼고 술 드시고 해서 아무래도 많이 무섭고 좀 불쾌한 느낌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방역당국 입장에선 언어적 장벽 때문에 역학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언어적인 소통, 이제 그게 이제 역학조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당장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물론 방역 사각지대도 더 들여다봐야겠고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2배 이상 환자가 늘었는데 일부 환자가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에 포함이 돼 지역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267명 가운데 델타형 변이는 73명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일주 전 35명, 13%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21명인데 11명이 새로운 감염원을 통해 확진됐으며 이들 중 4명은 서울과 경기도의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델타 변이는 지역사회 전파 시작 단계를 넘어 확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보다는 지금 현재 이전에 비해서는 지역적으로 전파 범위가 좀 넓어진 상황이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나 영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부분 델타 변이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가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2주밖에 걸리지 않아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이 델타 변이주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도 시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얼마나 늦춰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늦춰주면서 시간을 벌어서 빨리 2차 접종을 해야 되겠죠. 방역당국은 지난 5월부터 국내에 입국한 인도 재외 국민 3,400여 명 가운데 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2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곧 인도 등 현재 자가격리 면제국으로 돼 있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들에 대해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 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환자는 총 2,490여 명으로 이 중 2,000명 이상이 영국발 알파형 변이입니다. 이 밖에 브라질발 감마형 변이와 남아공발 베타형 변이는 매우 적은 수의 환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4.2%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가장 주목받는 것 신용카드 캐시백인데 많이 쓴 만큼 더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내수 살리기에 효용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 회복의 열쇠인 내수 살리기 관련 하반기 경제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상생소비 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많이 쓴 만큼 더 돌려줍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데 한도는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난해 시작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주춤했던 소비 쿠폰도 더 새롭게 더 많이 뿌립니다. 전국민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프로스포츠와 영화 관람 쿠폰을 새로 발행하는 등 1,440만 명분의 6개 분야 소비 쿠폰을 올해 하반기 안에 찍어낼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절반이 넘으면 외식과 체육 쿠폰 발행을 다시 시작하고 70%가 넘으면 숙박이나 철도 여행권으로 확대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의 종류를 늘리고 여행 안전권역 협약 체결로 해외여행에도 시동을 거는 등 고사 위기의 관광업계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착착 이뤄지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재확산 등의 악재가 없어야 합니다. 하반기 여건과 전망을 짚어보면 코로나 확산 추이,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만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될 경우 그동안 밀어놨던 소비가 더욱 활발해지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큰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AI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2만에서 3만 명,
백신 방역 인력으로 6만에서 7만 명 등이 고용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상실감과 불안감이 더욱 커진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이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 특례 재산 기준이 4억 원으로 상향되고 취업 경험 요건은 폐지됩니다. 청년층의 도심 거주 지원을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의 전세 임대주택 5,000호가 하반기에 추가 공급됩니다. 또 청년 우대형 청년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연장되고 가입 요건도 3,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도 추진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 구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조선업과 여행업, 관광 숙박업 등 15개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이 90일 연장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22만 명 줄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친척, 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가담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 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누락으로 지연됐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427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대상은 의원 101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모두 427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103명의 의원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 전 무소속 신분으로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 태영호 의원은 법령상 미공개 대상이어서 모두 101명의 의원과 가족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부패방지법의 공소시효에 맞춰 지난 7년 동안 모든 부동산 거래와 소유 상황이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이번에도 전현희 위원장과 안성욱 부위원장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송부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의원에게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출당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보다 덜 엄격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적용을 보면은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했지 합리적인 편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민주당보다 덜 엄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 전수조사는 시작됐지만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가 국민의힘에서는 8명, 더불어민주당도 6명이 있어 권익위는 각 당에 서류 보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여론 악화에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최근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는 이번 주 금요일 제주도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습적인 호우는 오후부터 밤 사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쏟아지지만 강도가 강해 호우특보가 동반됩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강력한 비구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로 개천이 범람하고 산책로가 통제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지성 호우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상하층 기온차가 커지고 지상에 기류가 모이는 서쪽 내륙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장마전선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며 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월 2일에는 제주도부터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지각장마입니다. 동서로 굉장히 긴 강수 밴드의 중심 영역이 제주도까지 북상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에 2일 날 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이 비는 결국 정체전선에 의한 비라고 판단이 되며 이때 비가 내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제주도는 장마철로 접어든다라고. 이어 주말과 휴일에는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며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북쪽 찬 공기 영향으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고 게릴라 호우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공공 부분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로 병역 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문가라는 표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가족들 전원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렇게 편향된 감사원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원장님께 저는 지금 적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네,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여권에서도 단일화 움직임과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등 여야의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가 시작된 양상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공세에 놓이면서 대안 주자 이렇게 좀 거론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인물인데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이네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관련된 발언들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두 분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대통령께서 출마 의사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정치라는 어떤 국가를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길은 고독한 개인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쿨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의 발언을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전 원장,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숙고의 시간. 네, 오늘 말씀하신 어떤 표현들 중에는 지금까지 사실 그 판사와 감사원 이런 공직에서 계셨을 때 썼던 어떤 표현과는 좀 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직에 계실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표현은 이 모두 다 정치에 나갈 거냐라고 묻는 기자들 앞에서 쓰는 이 표현은 상당히 정치적 어떤 발언으로 이해될 상황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상임위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자들과 또는 여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지금 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할 거냐, 지금 대선 출마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단칼에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숙고할 시간을 갖겠다라든지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순간이 올 거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까지 어떤 워딩들을 쭉 지켜봤을 때 네. 정치에 당연히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 잡혀서 거론하면 뭐 마스크에 있는 태극기도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 최 전 원장 어떻습니까? 이미 뭐 사의 표명 자체가 대권 레이스에 링 위에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 말을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본인이 했던 말들이 예컨대 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숙고하겠다 이런 표현 또는 뭐 차차 얘기하게 될 거다.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표현들은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본인이 대선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출마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본인이 이런 표현을 계속 썼다고 하는 것은 숙고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당장은 대선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차차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이해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는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본인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최 전 원장에 대해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할 때 많이 거론됐던 단어입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버스 정시 출발론과 좀 맞물려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열어놓는 것, 그러니까 입당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입당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공존할 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만약에 이 최재형 원장이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정치의 뜻을 이렇게 표명을 하고 또 이제 대권까지 얘기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풀과 푸시를 할 텐데 지금은 아직은 감사원장을 사표를 낸 지 하루도 안 지난 어떤 시각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뒷얘기보다는 앞에 얘기가 더 방점이 찍힌 게 아닐까요? 이준석 대표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주자들이 와서 네. 눈길을 계속 끄는 것이 그러니까 그 흥행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눈길을 여권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대표로서의 역할이니까 최재형 원장의 어떤 사의를 표명한 날 공존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건 최대한 어쨌든 문을 열어놓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공존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겠다 이런 좀 입장을 취하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당장 압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당에 대해서. 그 말은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원장을 중도에 그만두고 사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으로 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압박이 될 수 있고 상당히 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원장의 직분에서 내려오자마자 대선 출마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또 어느 네. 정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내용에 대한 중립성에 대한 심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입당을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뭐 밀지도 않고 뭐 그러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재형
전 원장이 일정 부분 본인이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이미 사퇴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는 형국이지만 최 전 네. 원장은 오늘 뭐 사퇴했는데 오늘 당장 입당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입장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전 원장 거론할 때 이제 윤석열 전 총장까지 좀 합쳐져서 이른바 반문 반사체 이렇게 좀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뭐 그 언론 보도를 그대로 따면 뭐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어떤 좀 논리를 만들어 갈까요?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같은 점과 다른 점. 같은 점은 어쨌든 현 정권에서 이제 발탁된 사람으로서 핍박을 받고 또 이제 야권 내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뭐 야권 인사로 지금 분류되는 것. 네. 이건 같은 점인데 다른 점은 그나마 윤석열 전 총장은 총장 시절에 신년사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 검사들 격려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얼핏 그 이 자신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지향성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혹은 공정과 상식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로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는 지금까지 어떤 철학을 이야기했고 이런 밑바탕이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네.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집요하게 물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직 그 굉장히 이 최재형 원장이 윤 총장에 비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죠. 자신이 네. 단기간에 보다 더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 아주 함축된 언어로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대권의 꿈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시켜야 되고 이런 네. 부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윤 총장은 나오기 전에도 이제 이 뭔가 정보가 있었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걸 짧은 순간에 다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인지도는 윤 전 총장에 비해 낮지만 여권이나 청와대의 반응은 좀 더 거센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했죠.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같은 사정기관의 장들은 네.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보통 이제 장관들이나 이런 자리는 정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자리는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본인이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그 직을 던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최 전 원장도 지금 상당히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둔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네.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렇게 뭐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권으로 바로 들어가고 대권에 나선다 이래버리면요. 그동안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선의 어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특정 지지 정당에 비슷한 또는 정치적 이데올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이나 아니면 어떤 네.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한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아예 정치를 안 하시면 중간에 사퇴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네. 본인이 만약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게 되면 그 모든 행동이 정치를 하기 위한 전주작업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사정기관 수장 출신들인데 사실은 독립성을 명분으로 현 정권과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대권 도전을 이제 하게 되면 또 정치적 중립성 어떤 비판을 받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좀 감사원장 사례를 좀 보면서 이번 최 전 원장이 어떻게 이례적인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원장 출신의 정치인들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해창 감사원장. 그런데 이해창 감사원장도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으면서 이제 사퇴를 하고 정계 진출을 했죠. 네. 뭐 전윤철 또는 뭐 김황식 감사원장, 김황식 감사원장도 역시 국무총리 지명을 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교수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현역 감사원장이 바로 선거에 뛰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대 감사원장인 함태영 이 감사원장이 있어요. 이분은 독립운동가로 3.1 운동의 민족 대표 48인 중에 한 분이었고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우리나라 2대 감사원장을 하면서 현직에서 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부통령에 당선이 돼요. 이분은 또 자유당으로 출마한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시 자유당 후보로 나온 이범석 청산리 전투에서 참여했던 이범석 총리를 물리치고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직 감사원장이 정치에 바로 뛰어든 사례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의식했는지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민정부 이후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생각은 똑같아요. 즉 현직 감사원장이 갑자기 바로 이 정치에 뛰어든다.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왜 그러면 뛰어드느냐? 왜 그러면 또 현 정부에 만약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면 비판적인 그런 곳에서 서게 됐느냐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취임사에서 깨끗하고 바른 어떤 공직사회를 위해서 신뢰받는 정부를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서 그대로 했다고 본인은 느낄 거예요. 지금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성 1호기 부분을 자꾸 여당 의원들이 원전과 관련된 철학이 다른 상황에서 그것을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과정상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요일날 자신들의 서류를 다 파기하면서까지 숨기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지금 드러내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 현 정부의 인사들이 너무 혹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집을 지키랬더니 안방을 차지한다. 또 나중에는 또 정광훈 목사나 윤석열 총장과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또 밝히겠지만 최재형 원장이 자신의 직을 이렇게 뛰쳐나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유추를 지금 추정밖에 못하지만 그런 어떤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못지않게 최 원장도 자신이 왜 정치에 뛰어들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정근 평론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해서 본인이 중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선에 나가는 건 아니죠. 그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의 정당성이 더 확보되려면요. 감사원의 감사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권에서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고 나간다. 이러면 어찌 보면요. 그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치에 뛰어들 듯한 그런 언사나 아니면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사원장으로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정치권에 가서 대선에 뛰어들겠다. 그거하고 대선에 뛰어드는 건 연관관계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돼야만 본인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 최 전 원장의 어떤 행보를 좀 지켜보고 있을 인물이죠. 윤 전 총장은 내일 또 대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에 천안함 모자를 쓰고 산책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내일 좀 발표해서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저는 단어로 어떻게 키워드가 나온다기보다는 결기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 굳이 가서 하는 이유가 뭘까? 윤 총장도 지금 교수님이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 비판을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검찰총장이 현직에서 그만두고 물론 3개월 정도 지났지만 대선 출마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자신이 공공의 이익,
즉 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뭐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이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겠지만 그러나 윤봉길 의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표현했죠.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이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의 그 결기를 단행했듯이 윤 총장도 공간이라는 것, 그 공간에서 자신을 상징화하는 그런 그 의미가 내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떤 나의 권력욕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윤봉길 의사의 결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견줄 만큼의 어떤 결기를 나는 갖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권 대선 경쟁구는 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선 연기 문제를 좀 매듭을 지은 것으로 이제 지었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 돌입을 했는데 9월이 본 경선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9월이 본 경선이고요. 7월에 이제 예비 경선에서 6명으로 컷오프를 시킵니다. 6명으로 추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경선을 하게 되고 9월에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발하게 되죠. 그런 일정인데 지금 현재 뭐 9명 정도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등록하신 분도 있고 또 후보로 등록을 내일 계속 할 거고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 중에서 6명이 누가 될 거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1, 2위 현재까지 지지율의 1, 2위 빼고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뒤치락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요즘 보면 3, 4위가 누가 될 거냐 이것도 관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지금 움직임도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대선판의 예비 경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대진표가 짜여지는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네, 교수님 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이 경선이 흥행을 일으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선이 될 거냐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도 있었고 또 화면에 두 사람 얼굴이 지나가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죠.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단일화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자신이 1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안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훈식 단장이 역동적으로 경선을 만들 수 있는 제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 사람의 연대는 역동적인 제안이 될까요? 사실 이합집산 더 있을 텐데 지금 파괴력이 있을까 하는 거는 좀 의문시 됩니다. 왜냐하면 이광재 의원이 좀 뒤늦게 지금 뛰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선 연기를 요구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일 텐데 이광재 의원이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면서 당원들의 어떤 최소한 어떤 지지를 받기에는 너무 짧고 또 아직은 이광재 의원의 어떤 생각으로 뛰쳐들었느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답보 상태였고 문제는 정세균 총리가 의미 있는 3위를 계속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의미 있는 어떤 3위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 최소한 2단위는 유지했어야 됐는데 2자릿수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어야 됐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2자릿수도 지금 무너진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 이외에 반 이재명 연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합집산이 되는 밑거름은 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만으로는 반 이재명 뭐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이 두 사람만으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이고요. 한 가지 강식 그 단장에 지금 무엇이든지 다 수용하겠다라는 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단장으로 받았을 때 지금 중요한 건 경선을 연기하는 것만 뭐 흥행의 문제가 아니라 룰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근데 당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야 됐다. 그래서 도리어 후보들한테 제안을 하고 역제안으로 받으면서 뭔가 이 단일화한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고 각
각 그 후보 진영들마다 다 안을 내놓으라라고 얘기하면 그 룰 미팅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각자 안 다 생각이 다를 테고 적합도냐, 뭐 저 지지도냐, 여론조사를 뭘 갖고 할 거냐 이런 그 디테일한 것부터 굉장히 아마 이제 싸움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당이 먼저 그리고 왜 저 경선 기획단을 왜 맡겼습니까? 안을 갖고 뭔가 이 구체적으로 흥행을 일으켜라라고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내놓고 그거에 따라서 후보들의 안을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뭐 갖고 계시겠지만 네. 내놓지 않고 벌써 후보들한테 안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 중에 하나 갖고 있는 흥행 필승 카드로 알려진 게 이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최소 4번 정도 TV 토론을 하겠다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흥행과 혁신 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뭐 다양한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또 제안을 받겠다는 것인데 아마 대선 경선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절박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기획단에서 어떤 형태로 경선을 할지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뭐 경선 룰을 완전히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또는 싸우고 또는 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의 방식 차원에서 뭐 토론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기획단 안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양한 형태의 시도와 도전들을 할 거라고 봐요. 단순히 그냥 TV 토론 4번 이게 아니라 TV 토론이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다시 관심을 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른바 경선 연기론이 불발되면서 그러니까 원칙 경선이 되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권 도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 1일, 뭐 다음 달 1일이지만 당장 목요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 상승세. 이재명 지사는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1일날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로우키였어요. 자기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어쨌든 자신이 목소리를 내고 그 외의 부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서 많은 후보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그 구도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 친문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계속 붙들어 놓을 계산이 아마 그 로키의 가장 이유였는데 자 그렇게 해서 경선을 가기 위해서는 로키만 유지해서 될까요? 이제 상대 후보들이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뭐 아까 단일화 얘기만 나왔지만 단일화만이 아니라 이슈를 증폭시킬 겁니다. 이재명 지사를 향한.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자 이 선택, 즉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수용한다라고 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수용한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는 이런 부분은 내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르게 해보겠다라는 식의 차별화를 꾀할 것이냐 이제부터 아니면 계속 로우키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답보 상태예요. 이 답보 상태는 이 당에서의 어떤 이 지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라든지 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이긴 하지만 비판적인 어떤 그룹의 이 지지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1일날 이후에 차별화를 꾀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끝까지 로우키를 갈 것이냐 이 선택을 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영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지지율 말씀하신 김에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격차가 지난주에 13%포인트였다면 이번엔 지금 거의 4%로 많이 좁혀졌거든요.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첫째는 엑스파일 논란이 일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저러다가 윤 전 총장이 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물론 엑스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서 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정 부분 윤 전 총장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힙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전원 정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이 높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없었고 또 지난번에 예컨대 그 적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방명록에 가서 쓴 내용이 또 논란이 돼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지난번 이 선생님 기념관 개관식에 가서 발언 내용이 그저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정치적으로 대권에 나올 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해서 네.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야 그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상승을 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번에 약간 올랐는데 지난번보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지지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정 부분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지지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마침 내일 발표도 있고 또 7월 1일에는 이지사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또 어떻게 1, 2위 주자 간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기로 하겠고 다른 조사 결과에선 또 다른 후보들도 눈에 띕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최재형 전 원장이 없었는데 이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는 최 전 원장도 이름이 보이고 또 한 가지 홍준표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 지지율도 좀 눈에 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은 대개는 이 주장이 확실하게 양극단으로 치달아요. 네. 그런데 본선으로 가면 중도로 회귀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선은 당원들이 사실 주인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 여론조사가 많이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대개는 이 당의 강령, 이념 여기에 좀 더 많은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또는 추미애 이 두 분은 사실 각각의 당에서 약간 좀 더 강경하고 좀 더 뭐랄까요 보수의 이념 이쪽 좌파의 이념 우파의 이념 또는 당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이런 그 지지 강경 지지를 표방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지를 지금 결집하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양 당 모두 이 나오는 사람들이 일정하고 또 지지율이 일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뭔가 좀 다른 목소리 없을까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그 기대 심리에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복당을 하고 한 사람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일정 정도의 어떤 팬덤 현상이 결집을 하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죠.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사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을 대출해가지고 60억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검증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돌이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3인방 문의 고리를 쥐고 있는 문고리이기도 하고 그럴 문자 문고리이기도 합니다만 이 문고리 3인방 김외숙, 이진석, 이광철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검증 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만 방금 들으신 대로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김기표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 첫 번째 논란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이 땅인데 이게 맹지거든요. 맹지란 말은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땅을 사지 않죠. 근데 이 땅을 샀어요. 근데 이게 인근 지역이 개발이 승인이 되면서 송정 지역이 개발 승인이 되면서 이게 값이 오르게 됐거든요. 그러면 알고 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전체 보유한 상가를 살 때 전체 비용, 그러니까 91억 2,600만 원이라고 하는 전체 보유 부동산인데 그중에 돈을 빌린 돈이 54억 6,400만 원이에요. 대출금이. 그럼 이거 상당히 많은 돈을 빌린 거잖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했지만 네. LTV나 이런 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젊은이들 같은 게 집을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좀 바꿔서 젊은이들이나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렸다. 그러면 국민적 감정으로 봐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아파트 살려고 해도 돈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상가를 구입했고 그 상가의 많은 부분을 대출로 받았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또 청와대 네. 사실은 이분이 이 전 비서관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명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래서 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런 얘기가 이 사람이 어쨌든 인사검증 할 때 이걸 얘기했으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정말 이게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따졌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따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상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 다시 또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지금 김혜숙 인사수석의 문제는 오늘 내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용구 차관 문제라든지 또는 변창흠 장관 문제라든지 다른 장관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그때마다 야당이 지금 김혜숙 인사수석에 도대체 검증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여당에서조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 이 김혜숙 인사수석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 단 한 번도 인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도리어 인사 문제 없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라는 표현은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식의 어떤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숙 지금 인사수석은 현 정부에서 지금 거의 5년째 차관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법제처장이었잖아요. 지금 인사수석으로 왔지만. 네. 근데 법무법인 부산 인맥 아니냐. 그때 법무법인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직접 찾아와서 노동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합류가 돼서 그 법무법인에 부산에 소속돼 있는 분이 6명이나 지금 공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혜숙 인사수석을 못 내치는 이유가 바로 근원 2년 때문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더 이상 그걸 옹호하고 인사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지금 이 비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김기표 비서관 지금 논란을 주로 얘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언론도 보도를 보면 다른 정무비서관의 또 주말 농장용 땅의 용도가 의심된다 이런 또 의혹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가 좀 야속할 수도 있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탈당 거부에 대한 어떤 수습도 해야 되고 송영길 대표가 이번 주 내에 매듭 짓겠다고 또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좀 민심을 달래는 데 나설까요? 일단 민주당 부동산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온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몇 분이 반발하고 있고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소명할 기회 자체도 주지 않고 탈당을 하라고 하니까 정치인으로서 정당을 떠난다고 하는 건 상당히 큰 그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사실은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송영길 대표 말도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일단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법적으로 모든 게 문제
없다라고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 탈당을 하고 그러나 다시 복당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이라고 하면 본인 개인으로 국회의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이게 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좀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계속 그런 분들이 반발하신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이건 예측입니다만 네. 출당도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잃어버린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그 김한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분이 2016년도에 자기 부모로부터 부인 되시는 분이 네. 증여를 받은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용 토지인데 여기에 이제 경작을 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스스로 작용을 하지 않아도 주말 농장으로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요. 바쁘고 또 이제 증여를 해주신 부모님이 뭐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이미 수개월 전에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아직 적절한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땅을 못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네. 뭐 크게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인사검증 문제나 땅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LH 사태 이후에 땅을 통해서 제대로 적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땅을 관리하거나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국민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네. 모든 정치인들은 거기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익위가 계획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좀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의힘도 사실 지금 민주당이 쳐놓은 이 프레임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 선거 직전에 터졌던 LH 사태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권익위에 스스로 조사에 들어갔고 네.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므로 국민의힘도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송영길 대표의 이번 이 방법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명의 기회가 없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전근대적이에요. 소명의 기회 없이 어떻게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여야 되는 거는 전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여론 재판이에요. 지금 권익위는 조사의 권한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받은 서류를 갖고 이 땅을 이렇게 소유했구나. 이건 의심이 갑니다. 이분 하고 보낸 거예요. 네. 그런데 소명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그냥 탈당이라는 그 조치를 합니까? 소명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익위가 아니라 사실 특검이라든지 실제로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전격적으로 다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이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면죄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5명이나 지금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은 비난을 받지 않고 서류를 내서 거기에서 이 의심이 가서 탈당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아니라 저는 특검으로 갔어야 됐다. 권익위에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평론가님께서 앞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소명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점 문제 삼으셨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민주당 조치보다 덜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수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나와야 되고요. 수위는 지금 이정근 평론가 얘기하시는 것보다 훨씬 셀 것 같아요. 소명기에 안 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국민적 관심이고 국민적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국민이 원하는 어떤 정치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보다 더 약하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면 소명 기회 주면 소명 기회 주면서 또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서 이제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이거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 그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과 관점, 그 눈높이 여기에 맞추겠다고 하는 얘기로 들려지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게 시험대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의.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제 90% 이상이 바뀐다. 유례없는 큰 규모다. 이제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의 그러면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대기준이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를 시켰고 아주 균형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번에 뭐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도 있고 인사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30분 정확히 10시 반에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께 전과 다르게 인사 내용을 다 송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은 홍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인사안을 보니까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부장,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했던 부장검사, 월성원전 경제성 이 수사한 부장검사,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겁니다. 의혹을 어떻게 보면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장관님. 장관님이 생각하는 적재적소는 무슨 뜻입니까? 1차 수사가 끝났거나 2차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적재적소라는 말씀은 의원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균형 있는 인사를 했고 예, 자세히 보지 않아도 얼핏 봐도 지금 느낄 것 같습니다. 여성 어떤 검사들의 원칙인지. 대약진도 한번 눈여겨봐주시고요. 자, 장관님. 좀 아쉽네요. 예? 한 1시간 전에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옛날에 야당 의원 하실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셨잖아요. 왜 회의 중에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나요? 그걸 떠나서 지금 직제 개편이나 인사를 이 권력 비리 수사하는 사람들 전부 지방으로 자천시킨다고. 장관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오늘 답변하실 때도 상당히 고압적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압적으로 하시면서 적재적소다, 조직 안정이다. 주요 수사하는 검사들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원칙이고요. 왜 이렇게 하면서도까지 끝까지 국민들에게 변호사님 아까 모두에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고압적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 의원님한테 당당한 거하고 고압적인 건 달라요, 장관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 표명을 9시간 만에 수용했습니다. 역대 감사원장 가운데 임기 중 스스로 중도 하차한 건 최 전 원장이 처음인데 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표명 9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 임기는 4년. 지난 2018년 1월 임명된 최 전 원장은 임기를 6달가량 남겨놓고 물러난 셈입니다. 청와대는 문민정부 이후 감사원장이 정권 교체나 국무총리 임명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있었지만 스스로 중도 사퇴한 건 전대미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정치 행보를 시사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엿보입니다. 검찰 개혁 내내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역시 월성 원전 감사를 두고 충돌한 최 전 원장이 직을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본분이 중요해 갈등이 생겼다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표는 속전속결로 수리됐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딴 악재로 곤혹스러운 마당에 자칫 임기 말 공직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감사원은 일단 첫 여성 감사위원이기도 한 강민하 위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일하게 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 결국 구속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A양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애까지 있는 친구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히신 겁니까? 심지어 학대가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던데 죄책감 안 느끼셨습니까? 인천지방법원은 A양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16살 피해자를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모텔로 찾아간 피해자 어머니는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 쓴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10대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A양 등과 같은 혐의로 16살 남학생 1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당시 가혹행위 장면을 찍었는지 1차 포렌식 분석을 마쳤습니다. 찍었다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삭제한 흔적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양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전에서는 민간 임대 헬기가 소방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훈련 중 소방대원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민간 헬기 임대가 사고의 배경이라면서 자체 헬기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대전 대청호에서 대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가 인명 구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에 참여한 소방대원 2명이 발목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3에서 5m 상공에서 뛰어내리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이보다 3배 정도 높은 10m와 15m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는데 엄청 높았어요. 가고 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안 움직이지 하고 더 가까이 가봤더니 얼굴이 이제 피가 엄청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수경은 깨져 있고. 민간 임대 헬기다 보니 조종사는 소방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함께 탑승해 있던 정비사가 조종사에게 고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하강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을 지휘할 항공대장은 정원을 이유로 헬기에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헬기의 무게 하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 2명, 그다음에 정비사 1명, 그다음에 항공 구조 구급대원 2명이 탑승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명의 응급 환자밖에 탈 수 없기 때문에 항공대장님은 지상에서 안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소방헬기가 민간 임대로 운영돼 지휘체계가 무력화된 것이라며 1인 고공시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자체 헬기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방을 임대했다는 건 대전 시민의 생명을 임대한 겁니다. 그거를 26년까지 계속 연기한다는 것은 대전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발벗고 나서서 대전소방본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자체 헬기 도입은 부지 선정과 기체 제작 등의 이유로 당장 앞당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실탄 140발이 사라져서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공군사관학교의 2분기 총기 탄약 검사 과정에서 5.56mm 예광탄 수량이 전산상의 기록보다
140발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 주관으로 현장 감식과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송 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해 심야 시간에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값이 7억 원 선마저 넘었습니다. 1억 원이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 그나마 저렴한 주택이 있는 일명 노도강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젠 그것도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에 더해 재건축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들 위주로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고 실제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매물이 상당히 보류가 들어간 상태이거나. 집값 급등은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면서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은 뒤 5억 원까지는 2년 1개월, 6억 원까지는 1년 11개월이 걸렸지만 7억 원이 되는 데에는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아파트값도 처음으로 5억 원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나 인천 쪽에서 집을 사려는 탈서울 내 집 마련이 가속화하는 데다가 GTX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 금리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초과 수요 발생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하반기에도 최근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역시 이처럼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요즘 소나기가 정말 자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당황한 분들 많을 텐데 내일도 역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서울 낮 기온이 29도, 춘천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고 새벽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뒤 그치겠지만 이후 낮부터 밤사이 다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우량은 5에서 50mm가 되겠고 지역에 따라 강하게 쏟아지거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 주 후반에는 제주도에 지각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